삼성플라자에 전시를 하고 삼성미술관에 전시한 것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이제 서울대다 이렇게 이력서 써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아까 김재섭 위원장도 이거 뭐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다 사실관계를 틀린 걸 제공한 것이 김건희 씨예요. NIU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없다. 삼성미술관에서도 개최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뭐 일주일 방문한 거 아니면은 비슷한 삼성자가 들어가는 다른 데서 한 것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김건희 씨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당연히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실관계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은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실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윤입니다. 김건희 씨 경력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주말 동안 적극 반박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여권에서는 김건희 씨 뉴욕대 경력도 허위다라고 새롭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 측은 야권에서는 실제로 참여했다. 그리고 수료증도 받았다라고 맞섰는데 윤 후보 역시 민주당의 주장에는 가짜가 많다면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고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들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죠. 특히 불법 도박 문제와 함께 불거진 아들의 성매매 의혹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이 아들의 글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면서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여야 네거티브 과열에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만평을 통해서 자, 이재명 후보는 아들 리스크,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리스크가 있지만 반사 이익은 전무한 상태다. 왜냐? 본인 리스크 때문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연이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반 환자냐, 코로나 환자냐, 병원에서는 양자택일에서 가려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살펴봤고 주요 내용 중에서 오늘 신통방통의 첫 주제는 여야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8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전국은 가족 리스크로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어제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를 맞아서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기자들의 쏟아지는 가족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그 질문에 또 한 번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들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면 돌파에 나가실 생각은 끊임없이 없으신데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이 후보들의 그 국민 검증 과정이고 뭐 저 역시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 권력과 싸우면서 계속 검증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위 이력 부분을 인정하시고 그 부분 사과하신 건지에 대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중에 무슨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더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제 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저희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는 좀 저걸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대변인 통해서 저걸 하시죠.
자, 민주당 주장에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윤 후보가 가짜를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도 미국 뉴욕대 연수 경력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뉴욕대에 확인한 결과 김건희 씨가 수료한 그 연수 과정은 없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아니다. 연수 과정을 수료했고 그리고 수료증도 있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자, 공개한 사진 보겠습니다. 자, 뉴욕대 스턴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와 그리고 뒤에서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자리에 하얀색 스트라이프,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스트라이프 줄무늬의 상의를 입은 저 여성이 바로 김건희 씨다라고 당시 미국 뉴욕대에서 연수를 했다라는 증명할 수 있는 그 근거로 저 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함께 연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의 증언까지 공개가 됐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컨텐츠 쪽에서는 하이 레벨의 연수라고는 할 수 있죠. 서티피케이션 받았습니다. NIU에서 직접 그 현장에서 줬어요. 컨텐츠의 메인이라고 하는 뉴욕에 이렇게 다 다니면서 거기에 회사 사람들 만나서 현장 방문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으니까. 자, 국민의힘의 주장은 서울대 지도자 과정 중에 뉴욕대 연수 6개월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에 직접 참석했고 수료증도 발급받았다. 그리고 실제 연수받는 사진도 공개를 했고 함께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동료의 증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허위 경력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어떤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사실이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일단 공세를 펼쳐서 국민의힘이 반박하거나 혹은 사실을 확인해주면은 네. 야, 그거는 또 이건 아니지 않냐. 그건 정규가 아니고 또 비정규다만 이런 식으로 약간 또 비틀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지금 말하자면 검증이라는 이름에 그야말로 네거티브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난 더 이상 이제 대응하지 않겠다. 노코멘트 하겠다. 사실이 아닌 것도 있지 않느냐. 내가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국민과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한 것도 더 이상 이 늪에서 이렇게 해명과 또 반복 또 다시 한번 증거를 대놓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한 네거티브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윤석열 후보는 정책을 내보낼 비전도 시간도 없다. 이런 판단한 것 같은데 민주당도 이러다 보니까 다시 아들 논란도 같이 이렇게 같은 프레임으로 되쌓이는 이런 형국에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최진 대변인 어떻습니까? NIU에서 그런 네. 연수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연수라면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뭐 어느 학교에서 만약에 석사를 졸업했다 그러면 거기 정규 과정을 보통 생각을 하는 건데 뭐 방문했다고 그것을 뭐 정규 연수가 아닌 뭐 정규 학위가 아닌 이런 것을 방문한 것만 가지고 조금 왜곡한 부분은 김건희 씨의 본인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하나의 이런 사안들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분의 경력, 이분의 학력, 이 모든 것이 좀 의심이 된다.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이 사람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네. 청와대 영부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우리 국격을 대변할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G7 회의가 있다. 이래서 그 정상들뿐만 아니라 영부인들 간의 회의가 있을 때 이 김건희 씨가 뭐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 옆에 서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일본 뭐 총리 부인 옆에 서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국격이 느껴진다,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국민들이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본인이 나서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등판을 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맞다 틀렸다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우리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증언, 사진 이런 것들로 이제 반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다른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를 정규 학력인 것처럼 학력란에 기재했다. 결국 학력을 부풀리게 한 그런 의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목소리 조금 더 듣겠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1개월 단기 방문을 학력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구차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할 요량이라면 차라리 사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뉴욕대 연수를 정규 학력인 것처럼 학력란에 기재한 것이 잘못입니다. 김건희 씨가 이같이 작성한 것은 학력을 부풀리거나 과장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처음에 설정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연수를 하지 않았다, 과정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부풀리기를 했다, 뭔가 한 발 물러서 또 비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조금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약간 이제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른데 이게 사실관계는 서울대 GLA 과정에 6개월 과정에서 일주일 연수가 있었던 뉴욕에 가서 연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이것을.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학력란에 적었다는 겁니다. 연수를 했다는 것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요즘 2030 세대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학교 지원을 할 때 연수 과정을 학력란에 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연수를 갔었다. 뭐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연수를 간 건 뉴욕대를 간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어떠한 그 학력란에 기재할 만한 그 프로그램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뉴욕대에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조사해봤더니 당연히 뉴욕대에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건 서울대 GLA 과정에서 일주일 연수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이 바뀐다 어쩐다 이거 부분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부터 좀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양당의 공세는 약간 미시적인 부분에 지금 그치고 있어서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은 서울대 지도자 과정만 썼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뉴욕대에 연수를 했다는 걸 하나 더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포함되는 것인데 같은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처음에 애초에 경력 자체가 허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일정한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뭐 드러내니까 그제서야 이제 뭐 이런 뭐 경력이나 뭐 연수나 이런 이야기들 다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원한 수원여대의 그 학력 기재란을 보면 연수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력란에 어쩔 수 없이 그 연수한 것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 지금 이 김건희 씨의 입장이고요. 사실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계속 해명을 하면 이게 10년 전의 일이고 굉장히 오래된 일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모든 사실관계를 다 밝히고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실관계에 공백이 생길 것이고 그럼 계속 그 공백만 찾아서 사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방식이거든요. 아까 전에 최진희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의혹을 제기하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주당에서도 주장을 하는 게 맞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증거를 내놓으면 그 다음 다른 걸로 공격을 하고 또 이야기하려면 다른 걸 또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물고 공격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어떤 의혹이 밝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이제 자료를 보고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력 그러니까 연수 자체를 우리가 학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제출했던 그 수원여대의 양식 자체에 학력란이 그 연수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력란에 그 연수 이력들을 넣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술관, 삼성미술관 전 씨와 관련된 그 이력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허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또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자, 김명신,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이름이죠. 삼성미술관이 아닌 경기도 성남의 삼성플라자에서 전시한 적이 있다라고 홍보물을 또 이제 팜플렛을 공개한 겁니다. 지금 김명신 이름 보이시고 그 옆에 또 빨간색으로 작게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냈다, 저게 참여를 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설정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 어저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18년 전에 뭐 증거 파편을 모았다라고 해서 보여준 증거를 제시한 건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 팜플렛만으로도 물론 당시에 이런 기획을 했었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삼성플라자 분당에 있는 삼성플라자 백화점에서 지금은 AK 백화점으로 이제 이름이 변경됐지만은 당시에 삼성플라자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삼성미술관이냐
이건 미술계에 계신 분들한테 말 들어보면 삼성미술관은 우리가 지금 용산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은 이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시 계획은 2003년도인데 삼성미술관은 2004년도에 세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삼성미술관과 이 분당 갤러리는 약간 다르죠. 강남의 삼성 플라자. 네, 그렇죠. 삼성 플라자는 아주 그 급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미술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삼성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백남준 작품이라든지 이러한 대가들의 작품을 전시 기획을 하는 곳이고, 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또 지금 이 팜플렛만 보고는 거기 삼성 플라자에서 기획을 했다고 주최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팜플렛이 제시된 이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관 전시를 한 것이 아니냐, 기획 전시가 아니라 어떤 지금 작가로 한 명으로서 지금 김건희 씨의 전 개명전 이름이 나와 있고, 그래서 대관 전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돼 있고, 또 이 팜플렛에서 또 문제가 생긴 게 있죠. 안양대 출강이라고 돼 있어요. 당시에는 안양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보산업대를 출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안양대로 또 뭐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김건희 씨 측의 얘기로는 항상 실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 팜플렛만으로도 이게 과연 잘 제시를 한 것인지 이준석 대표가 저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삼성 플라자에 전시를 하고 삼성미술관에 전시한 것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이제 서울대다 이렇게 이력서 써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아까 김재섭 위원장도 이거 뭐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다 사실관계를 틀린 걸 제공한 것이 김건희 씨예요. NIU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없다, 삼성미술관에서도 개최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뭐 일주일 방문한 거 아니면은 비슷한 삼성자가 들어가는 다른 데서 한 것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김건희 씨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당연히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실관계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은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실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명 그다음에 혹은 뭐 장소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오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설령 김건희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인만 하거나 하면 될 문제인데, 이게 과연 그 사람의 어떤 본질까지 이걸 우리가 다 털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윤석열 후보의 사과 잘못됐다라고 이제 넘어가고, 대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시될 그런 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그 사실관계적이어야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제가 안 된다면은 이건 정말 네거티브밖에 안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화면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8년 전 조각까지도 하나씩 찾아내고 있다. 이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력이기 때문에 아마 팩트 체크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시간과 공력을 들여서 찾아서 해명할 것은 반드시 해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국민의힘 대표로서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가 대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교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대도초등학교, 강남중학교,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 확인 결과 사실이 전부 다 아닙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일단 해당 연도의 근무자 명단에는 없는 걸로. 네, 허위 경력인데요. 지난 8월 월간조선에서 김건희 씨가 1998년 서울 강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교생 실습이 근무 경력 또는 강의 경력에 들어갑니까, 교육감님? 저희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 경력 입력할 때 교생 실습은 입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생 실습한 게 어떻게 근무 경력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예. 되죠. 자, 일단 민주당은 교생 실습은 교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저도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경력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까 뭐 많이들 말씀이 있었지만은,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 중에서 사실 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과정 중에서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해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광남중학교에 우리가 그 김건희 씨가 이 교생으로서 근무한 기록은 실제로 있지만은 네.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떤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 허위 이력 내지는 뭐 그 근무 이력 이런 것들은 저희 2030 세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캠프 내에서도 해명을 할 필요가 좀 있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나서서 우리가 속 시원하게 딱 사과를 해드리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생으로서 실습한 건 맞지만 그게 이제 선생으로서 근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또한 앞서 김건희 씨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 전문 석사를 받았는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표시를 했다면서 이 또한 허위 학력이다라고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대에서 발급한 석사학위 증명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 또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석사학위 수여 증명서. 자, 김건희 대학 경영전문대학원 학과 경영학과 2012년 2월 24일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한 것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건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차별적 전방위적 공세를 하다 보면은 민주당도 저렇게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저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의 가장 큰 지금 국민의 유권자의 판단이 어떤 사실이 불거졌을 때 어떤 태도로 누가 더 국민에게 진솔하게 반성했느냐가 국민의 우열을 가린다는 대선 후보의 지금 그 기준이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희화화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란을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뭐 어제 안철수 대표가 선관위 산하에 대해 국민 검증에 두고 하자라는 것도 아마 이런 피로감들을 반영하고 유권자들이 자꾸 부동층으로 가는 것을 우려한 것 같은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양당 공이 좀 이제 8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설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작해 좀. 네, 참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산 넘어 산인데 이 산을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빨리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논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후보자 가족의 리스크보다는 지금 이것 때문에 후보자들의 일정에 따른 뭐 정책 메시지가 하나도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지금 국민들은 내년에 대선을 해서 어떤 후보자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언제까지 이런 가족의 리스크에만 매몰돼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참 선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쉬운 게 엄청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정책도 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청년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면서 2030 세대 표심을 좀 공략했는데 자,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선대위 청년 보좌역 공개 모집을 위한 면접 심사 현장에 윤석열 후보가 방문했습니다. 목소리 보시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청년 보좌관을 아주 대대적으로 정부에 참여를 시키겠다. 괜히 그냥 2030의 표를 받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구상하는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디지털의 아주 전사로서 전공이 어느 분야이든 상관없이 이런 디지털 플랫폼화 정부가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 청년들께서 아주 나서서 해 주십시오. 자, 아마 부인 김건희 씨 경력 관련 그런 의혹을 좀 우려한 것 아닌가, 그런 행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면서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이 메시지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지금 비서관급 이상 평균 연령이 뭐 54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때는 47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특히 관료주 조직이 좀 기득권화되면서 청년들의 진출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정말 청년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진정성이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드는데요. 그동안 뭐 120시간이라도 일하게 하라, 뭐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는 게 좋다, 뭐 최저임금 미만도 일할 사람 많다 이런 얘기들이 과연 청년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공정을 외치고 이렇게 대통령에 출마를 한 분인데
지금 김건희 씨 경력 논란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본인에게 적용하는 공정의 잣대는 굉장히 다르지 않나 이런 의혹이 드는 과정에서 이런 바탕에서 청년 정책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진정성을 과연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보장 면접에서 좀 재미있는 장면이 좀 있었는데 프로 복서가 참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해줬습니까? 그 이제 실내 체육 시설과 관련된 사실 이번 우리 정책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도 이제 실내 체육 시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내왔던 입장에서 사실 지금 뭐 백신 패스다 또 뭐 영업 제한이다 해가지고 실내 체육 시설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폐업도 굉장히 높습니다. 폐업률이 거의 제일 높은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내 체육 시설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해만 해도 지난해 연말 연초에 소위 말하는 가장 대목이라고 불렸던 그 시기에 영업 정지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겨울에 정말 딱 말 그대로 연초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영업 정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영업 시간을 풀리기 이전까지도 보면 계속 뭐 10시 이런 식으로 영업 제한을 했는데 헬스장을 대부분 퇴근하고 가지 중간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뭐 그 한두 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가게 되고 등록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매출이 안 올라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영업 정지를 다시 9시까지로 제한해 버리니까 정말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아마 그 저 프로복서라고 하는 청년 보좌역 후보자는 그런 메시지를 냈던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특히 이제 실내체육시설 이용객들과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분명한 목소리들을 좀 내줄 필요가 있고 이 부분도 당에서도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일단 청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도 지난주였죠. 14일에 윤희숙 위원장을 만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검찰에 있을 때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는데요. 듣기 싫대요, 2030님. 응? 괜찮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뭐 해야지. 우리 젊은 사람들 하라고 해야지. 응. 제발 좀 친한 척하지 말래요. 지금 아까 여기도 압도적이었는데 형님 같은 사람, 친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원한답니다. 23살인데 자기보다 40살 많으신 분이 친한 척하면 부담스럽대요. 꼰대 이미지 굉장히 크답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쿨하게 아예 꼰대. I'm 꼰대. 앞으로 안 그래. 자, 일단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30대 장관 얘기도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청년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게 어떤 이 준비된 얘기를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청년과 행사할 때 가장 동행하는 걸 떠나서 이번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 보좌역을 신설하겠다 했는데 어저께는 더 한 발 나가서 내가 플랫폼 정부를 만들면 청년 장관제를 신설하겠다 해서 한 걸로 보아서는 앞으로 저런 부분에 대한 청년층 소구가 점점 더 단계별로 좀 업그레이드 될 걸로 저는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핫한 사람들 이야기 좀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람 순서인데요.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자, 서울구치소에서 4년 9개월째 수감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모은 책이 12월 말에 출간된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책의 서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저의 시간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다.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이 적폐로 낙인 찍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고 무엇보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또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배신당하고 또 주변 인물에게는 적폐로 몰린 그런 상황. 여러 가지로 배신감, 뭐 이런 고통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서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네. 사실 지금 저평가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개혁했어요. 임금 피크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담배세 인상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보건기금을 마련한 게 그래가지고 코로나 사태 때 문재인 정부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굉장한 많은 또 저 정부가 역할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적폐라는 낙인 하나만 찍혀서 본인은 지금 5년째 영어의 몸이 되고 자기 지지자들은 정말 자기를 잘못 선택했다는 건 자괴감에 드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회한으로 남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 책 제목을 선택하는데도 상당히 좀 약간 그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이 책 그 제목을 이제 2009년 구미 선산에 사는 지지자가 서신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따서 이렇게 책 제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제목이 왜 울렸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모든 것은 역사가 또 평가하고 또 네. 세월이 흐르면 재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메시지를 좀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책의 제목은 2019년 5월 경북 구미에 사는 지지자가 보낸 편지 글에서 따온 것으로 방금 최수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문에는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함도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실망을 드렸음에도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편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다. 책의 내용은 이제 편지를 받은 내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장을 보낸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짜깁기 돼서 책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답장을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답장을 그 안에서 쓴 거를 가지고 책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본인이 이제 재판장에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것을 지지자들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관심을 받는 것이 그러면 왜 하필 이 시기에 저 책을 냈느냐. 대선을 80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좀 이제 강성인 보수 지지층에 대한 호소, 결집 이런 것들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면과 관련됐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면과 관련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 특히 이제 지금도 이제 사면을 얼마 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면은 정말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본인의 지지층에 대해서 사면에 대한 논의를 한번 점화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함으로 인해서 지지층에 대한 특히 뭐 중도에 대한 소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두도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글쎄요, 저는 이번에 책이 나온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책 내용을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본인의 어떤 반성, 어떤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먼저 전제가 되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라든지 지금 뭐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책 내용상의 그 보도된 내용이 따르면 뭐 그런 반성보다는 어떤 주변 사람의 어떤 실수, 배신으로 인해서 자기가 또 이런 누명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라서 과연 이것이 사면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사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성을 하고 어떤 사과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전두환 씨에 대해서 고 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망 이후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면을 해줬거든요. 정치적인 사면이었죠. 그 당시도 통합이라는. 그렇지만 전두환은 뭐 반성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죽는 그날까지도.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고인에 대한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 전직 대통령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영어의 몸이 돼 있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본인들이 어떤 재임 기간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가 된다면 왜 국민들이 이거 뭐 사면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전직 대통령이 먼저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다가 지금은 후회한다는 30대 지지자가 보낸 편지 내용도 담겨서 눈길을 끄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지지자 송모 씨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과거 가짜 뉴스와 그들의 거짓 선동에 휘말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여론에 휩쓸렸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청년들이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재섭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러나 저는 이제 정당 차원에서 이 탄핵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김종인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의 탄핵 내지는 뭐 이 감옥에 가게 된 것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를 한 바가 있었고요.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TK 가가지고 이 탄핵 얘기를 정면으로 사실 유권자들, 지지자들, 그냥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해서 사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드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일부 지지자들이 이 탄핵에 대해서 뭐 소회를 밝히거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치 차원에서 이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지금 와서 다시 밝히고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탄핵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건 역시 국민의힘과 법치주의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던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연금 개혁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뭐 담배세 인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워하는 것은 결국 이제 집값 문제 등 이런 지금 현 정부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보다 나았다라는 어떤 그런 뭐 회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집값 상승률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치솟으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집과 관련돼서는 희망을 잃게 되었거든요. 아마 네. 그런 이제 어떤 민생이라든지 경제 정책 면에서 그리워할 수는 있겠지만은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주호 변호사께서 사면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별 사면.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현 정권에서는 사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정권의 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자 여야 대선 후보들 특별 사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 될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발언도 없는 상태에서 시기상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장기 그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자 앞으로도 지금 사면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아마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정부에서 사면은 거의 어려울 거라 사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1년 전에 이맘때 무렵에 새해 이낙연 후보가 사면 얘기 꺼냈다가 거센 역풍에 직면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과 연동이 되면서 그때부터 하락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돼버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기억도 있는데다가 지금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런 발언이 없는 상태에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지금 5년간 저기 안에 있으면서 영어에 몸 있는 동안 이제까지 발언을 안 했는데 지금 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책을 낸 것은 그 입장에 대한 자기 소외라고 저는 보는 게 타당할 걸 보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그랬잖아요. 안타깝지만 이거는 뭐 대통령 통치권 행사에 대한 부분이다. 국민이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면 복권 넘어가지만 다음 정부는 누가 되더라도 국민화합과 어떤 대통령 통치권 차원에서 이 부분은 아마 적극 검토가 되고 아마 굉장히 물리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아마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이 문제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여야 두 후보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서 아마 집권 초기가 되면 정권이 바뀌면 좀 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조국 전 장관의 딸입니다. 자, 조 전 장관의 딸이 지금 한 병원의 응급의학과의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레지던트에 지원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최다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병원에서 이제 인턴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 명지병원의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해당 병원은 이 응급의학과에 2명을 모집한 상태입니다. 이 2명 모집에 지금 2명이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100% 합격할 네, 가능성이 그러니까는 있겠네요. 사실상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면
보시면 네. 이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 나중에 혹시 결과가 나오면 병원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설전 변호사님? 네, 일단 입학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러한 비슷한 사례에서 판례를 보면 이제 행정 소송도 가게 될 것이고 행정 소송에 따라서 행정 소송의 결과도 반드시 취소 결정이 적합하다라고 볼 여지가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현재 아하.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정파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전례와 비슷한 사안에서도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뭐 본인의 그 입학 절차라든지 입학 효력 자체가 상당히 유지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의사 면허도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아직 뭐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가 더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 안에 조민 씨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죠. 자기가 지금 뭐 배워왔고 지금 수련해야 될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고 저는 뭐 조민 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조전 장관의 딸. 예,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본인이 지금 뭐 피의자도 아니고 그런데 조금 이 부분은 좀 과한 관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응급의학과가 또 별로 이렇게 지원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그런 곳에 지원했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우리가 앞서 이제 정유라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딸이죠. 그리고 뭐 숙명여고 쌍둥이 이분들을 생각해 보면 1심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퇴학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 여론도 나빴었고 실제로 이제 부산대에서도 여러 가지 해명들을 냈었고 네.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장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는 이 버티기라고 보입니다. 버티기라고 보이고 어차피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2, 3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버텨보자라는 태도인 것 같은데 앞선 두 사례들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이 조 전 장관의 딸의 행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젊은이들이나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나. 이걸 언제까지 3년 동안 기다리면서 국민들을 피로하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억하실 텐데 지난 10월이었습니다.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이 입학 취소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을 했었습니다. 당시 부산대 차정인 총장이 조 전 장관의 딸의 입학 취소가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등의 문제 서류는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의한 공정위도 이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학생이 졸업도 했어요. 그다음에 자격시험까지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입학을 취소하는 거는 가혹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가혹합니까? 그냥 이게 합당합니까?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냥 됐습니다. 자, 부산대 의전원뿐만 아니라 사실 고려대도 지금 여전히 입학 처리 취소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봅니다. 세 번째 인물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입니다. 자, 북한이 지난 17일 김정일 사망 10주기를 맞아서 평양에서 추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이 화제인데 왜냐하면 지난달 16일 삼지연 씨 현지 지도 때는 얼굴과 지금 17일에 공개된 사망 10주기 때 얼굴이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표정도 안 좋고 뭔가 입술꼬리도 많이 내려갔고 팔자주름도 보이는 것 같고 살도 좀 마른 것 같고 살짝 체구도 좀 작아진 것 같고 저 모습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수영 교수님 네. 뭐 늙어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저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검토해 보니까 일단 그 살을 뺀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도 살을 많이 빼서 그때 각해무샤 이른바 대역을 쓴다는 그런 얘기가 올해도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날이 이제 사실 이제 김정일 사망 10주기라는 약간 좀 무거운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거기다가 이제 그날
북한의 강풍주의가 불어가지고 영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였대요. 저런 상태로 아마 그 높은 연단에서 1시간 이상을 저렇게 머플러도 없이 그냥 가죽 재킷 하나만 입고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김정은 위원장이지만 인상이 써질 수밖에 없다. 그 강풍과 그 추위에 노출이 저렇게 1시간 동안 얼굴이 되다 보면 사실 붉어져 있는 모습도 좀 보이는데 그래서 과도한 체중 감량과 그날의 분위기, 그다음에 그날의 기상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저렇게 좀 약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 표정과 모습이 연출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게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하 20도의 강추위에 머플러도 없이 가죽 재킷 입고 1시간 동안 서 있으면 누구도 저런 표정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건강 이상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번이 아니라 저번에 나왔을 때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원래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 6kg, 7kg씩 계속해서 살이 찌다가 갑자기 살이 빠지면서 그때 대역설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지금 얼굴이 굉장히 늙어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왜 건강 이상설이 나오냐 하면 일단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모습이 안 보이는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심장 이상과 관련되어서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다가 살이 빠지는 것은 보통 당뇨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당뇨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들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람 중간에 살펴봤고 지금부터 다시 정치권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장남의 도박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남의 예금액이 지난 2년 동안 5천만 원 증가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던 아들이 불법 도박으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번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금 예금액 증가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자, 보시면요. 일단 5,100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다는 걸 지금 장남의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게 지금 관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에 87만 원이었던 예금액이 2020년에 5,118만 원으로 증가했다라는 게 관보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어디서 저렇게 5천만 원이라는 예금이 증가했느냐라는 의문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재섭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게 합법적인 증여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본인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들을 설명할 때 실제로 네. 은행에 좀 빚도 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도박을 하면서 돈을 오히려 잃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금은 5천만 원이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지금 도박과 관련돼서 그냥 도박이 아니고 상습 도박이기 때문에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서 났는지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2년 만에 5천만 원이라는 예금이 생기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좀 명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과연 합법적 증여였는지, 네. 증여였다 그러면 왜 그렇게 증여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 구체적으로 이미 해명을 한 사안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통장에 예금도 있고요, 또 대출받은 것도 있습니다. 예금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년 동안 재산을 다 공개를 했고 공직자와 같이 그 가족들이 다 공개를 하는데 지금 예금 통장에 한 5천만 원 정도 네네. 돈이 있는데 빚은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버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의 증여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증여였고 이재명 후보가 증여를 한 것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정치인 재산 신고 과정에서요. 아들한테 5천만 원 증여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또 이 아들이 몇십만 원씩 이렇게 찾아가지고 마이너스 대출 이런 걸 해가지고 도박을 여러 번 사이버머니라든가 그런 걸 사가지고 그런 사이트에서 하다가 전체적으로 빚이 한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대출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 막 수사를 하자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데 오히려 그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한 50억 정도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또 아버지의
힘으로 그렇게 된 의혹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수사 촉구가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검찰에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5천만 원 증여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허정환 상근 부대변인, 이재명 후보 아들은 타짜 수준의 도박꾼이라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은 아닌지, 지금 이재명 후보는 1,000만 원 정도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혹시 더 번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이재명 후보가 증여했다면 증여세 탄로는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장남에게 5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증여했다,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세무당국 신고도 마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증여세 없이도 할 수 있는 맥스, 최대 금액이어서 아마 증여세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뭐 수사를 하자 그러고 고발을 하면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분명히 법과 정서의 문제는 좀 약간 그 결이 다르게 좀 다르다?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법에 대한 부분은 위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정서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에 대한 책임으로 지우는 건 온당치 않지만, 다만 중요한 건 대통령이 된다면 어쨌든 대통령 가족은 유무형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위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이건 법의 잣대와 처분을 받는 게 저는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고 또 법의 정의에도 저는 그게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권인숙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 문제까지 후보가 책임져야 하느냐라면서 의견을 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아들 문제로 지금 장제원 의원도 지금 뭐 거의 공식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면 또 이재명 후보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그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미성년이었고,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문제 해결에 아버지의 그 힘이 좀 개입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은 훨씬 더 논란을 키웠던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20대 말의 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의 문제, 아니면 그 과정에 뭐 해결에 무슨 이제 개입이 있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일 거라고 여겨지고요. 자, 성인 아들이니까 부모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임질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사실 이제 이건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인데, 부모는 말이죠,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처음 맞는 코치이자 멘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의 삶이 자식의 삶에 또 거울처럼 투영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저는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나, 어찌되었든 대통령 가족은 정말로 당선되는 순간 경호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유명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많은 정부들의 말로가 아들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DJ 정부도 그랬고, YS 정부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면 교사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다만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와 정서의 문제는 결이 다르게 보고 국민의 판단에 엄중히 맡기는 게 좋다라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변호사는 어떻게? 네, 장성한 아들과 참 이렇게 그 후보로서도 답답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교수님도 이제 뭐 아드님이 이 나이 때 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20대만 넘어도 부모님하고 이렇게 전화도 잘 안 하고, 뭐 저도 잘 연락을 잘 안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참 또 지금 불거진 문제들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평소에 하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아들 문제가 터졌을 때 상당히 난감했을 겁니다. 이게 아무리 뭐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일상적인 대화를 하지, 뭐 이런 내가 도박을 해요, 뭐 그리고 어디를 가요, 이런 얘기까지는 참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지만은 아버지로서 아들 가진 죄인으로서 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진다라고 한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들도 빨리 수사를 받아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명백하게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인 아들이니까 책임을 100% 또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아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장남의 상습 도박 의혹에 이어서 지금 또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마사지 업소 후기를 올리면서 이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날짜가 공교로운 게 한 건이 있습니다. 친할머니 발인 다음 날에도
마사지 업소를 갔다라고 후기를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이제 사실로 민주당 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본인이 이거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뭐 마사지 업소를 간 것은 사실인 걸로, 그다음에 후기를 남긴 것도 사실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날짜가 좀 부적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는 본인이 단연코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어떻게 뭐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뭐 해명을 해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한테 그러면 너가 성매매 안 했다는 걸 해봐라. 라는 것도 안 한 것은 안 한 걸 또 증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물론 이제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갔다라는 것은 뭐 분명히 본인이 처신을 잘못한 것이고 또 다녀와서 또 이런 후기를 남겼다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김재섭 위원님 지금 일단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들도 이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안마 시술소는 갔는데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아들이 성매매를 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좀 보여진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네. 뭐 방송 중에 언급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도 이제 뭐 불똥이 튀어서 뭐 이준석 대표도 안마 마사지 샵을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드님이 올리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제 어떤 불법 어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무슨 우리가 가서 발 마사지를 받고 뭐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가는 그런 마사지는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 본인 아드님이 올린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후기는 올렸지만은 나는 간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심정적으로는 그리고 합리적으로는 납득이 좀 어렵죠. 예를 들면 물건을 산 적도 없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한 후기를 올렸다는 것과 사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만은 적어도 그걸 우리가 일일이 사실관계를 다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말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가 올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뭐 안타깝긴 합니다.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는 뭐 수사도 받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 받으면서 이 의혹까지 깔끔하게 해소를 하겠다라는 뭐 얘기도 좀 혹시 들리는지?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로 인해서 지금 아버지가 사실 대선에 정말 피 말리는 선거를 치른 D-80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소명을 그러니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설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게 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과 자기가 소명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또 이게 문제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찌됐건 저렇게 본인이 공인의 삶을 아버지가 선출직 위에 살면서 저렇게 어떤 뭐 커뮤니티에다가 자꾸 글을 올리면서 오해를 증폭시킨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뼈저리 반성을 할 듯 싶은데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이 생각이 난다면 저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 언론이든 어떤 그 사법당국이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내놓는 게 저는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라도 빠른 처신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는 그렇죠. 것, 예. 김건희 씨에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저는 본인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걸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만이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본인이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건 저희 뭐 캠프에서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뭐 주변에서 얘기는 많이 해주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에게 튀었던 이 의혹의 불똥이 이준석 대표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한 전직 기자 출신인 허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표를 겨냥해서 마사지 샵에서 봤다. 근데 그 마사지 샵은 굉장히 부적절한 곳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사람을 고소했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보면은 뭐 이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뭔가 그 허모 씨 전직 기자였던 허모 씨는 뭔가 이준석 후보 역시도 이런 퇴폐 안마 시술소에 갔다는 뉘앙스로 사실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사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 연예인들도 다녀가는 그런 굉장히 어떤 공식적인 그다음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안마 시술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 업체 자체도 사실 네. 굉장히 나쁜 업체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본인이 노원구에 있는 이런 맹인 안마 시술소를 갔다라고 해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게시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업체까지 불똥이 안 튀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그 업체를 감싸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뭐 아마 비판받아 마땅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불똥이 이준석 대표에게까지 튀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자식의 어떤 그 의혹들 지금 불법 도박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금 성매매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둔 죄인이라고 사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제 마사지 그 관련해서 후기 올린 것 두고는 이제 성매매 가능성이 좀 높다는 유추들이 좀 있잖아요.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맹세 보안이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사과 한 8차례 정도 한 것으로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과 릴레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 뭐 자신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자식, 아들과 관련된 거 또 부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현재 대선 전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러한 야권의 국민의힘의 이 이재명 후보 아들을 향한 이런 공격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획설이다, 공작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저희 후보자의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린공감 TV로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예. 택시 기사님이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를 오늘 하고 그리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갖고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그거는 확인되고 검증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검증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 터진 시기나 이런 것들이 예. 황급히 막기 위해서 또 한 거 아닌가 오히려. 자,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웠는데 그 손님이 마침 윤석열 캠프의 아주 핵심 관계자였고 거기서 이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택시 기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전달해서 그걸 본 김남국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몇 차례의 과정을 거친 거죠. 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카더라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박강원 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정말 조심해라. 왜냐? 이거는 후보가 8차례 아까 사과하고 로키로 가고 빠르고 진정성 있고 정말 낮은 자세로 가는데 여기다 찬물을 끼얹는 행동들이죠. 만약 이렇다면은 뭐 많은 야권이 그러면 일부러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흘렸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김남국 의원 등 이런 강성 의원들의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후보를 후보의 지금 그러니까 그 사과의 의미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진정성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보단장도 제발 좀 공작설, 기획설 이런 거 언급하지 말아라고 당내 의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물론 잘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일단은 우려의 마음을 갖고 당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의 정치인이라든지 친여 성장의 인사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고 그 아들도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 필요하면 처벌까지 받겠다 이렇게 직접 본인도 언급을 했고요. 솔직히 아들이 잘못한 거 맞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댓글을 올리고 이런 것도 좀 이런 문제를 지금 일으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 사과의 진정성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뭐 여야의 뭐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선대위의 입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행히 선대 입장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나마도 좀 다행인데 뭐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까? 뭐 딱 맞춰서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이 공작서를 제기한 건데 뭐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블랙 놈이 소방차 안 왔다 늦게 온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마 뭐 만에 하나 100분의 1이라도 타이밍에 맞춰서 기사를 냈다고 하더라도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결국 언론 탓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그냥 감추고 싶다 이런 메시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 앞서서 이것이 선대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역시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마 김남국의 김남국 의원의 실언들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남국 의원이 그 택시기사로부터 들은 카더라를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열린공간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그 소스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를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 여러 몇몇 의원들이 좀 불필요한 발언들을 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고민을 더 키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들게끔 만듭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고민정 의원의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민정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고 지금 고민정 의원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비판한 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할 경우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유명 정치인으로 각인되어 착각했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지금 고민정 의원이 착각을 한 겁니다. 지금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뭐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것들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를 활용해서 쓸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아시겠지만 원희룡 본부장 전 제주지사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2012년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로는 제주지사를 두 차례 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사실은 좀 황당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을 이 상황을 보고 상당히 좀 약간 실소를 먹은 그렇죠. 수밖에 예. 없었는데 아마 고민정 의원이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뭐 원희룡 본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원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그렇게 보시면 좀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고민정 의원이 이걸 착각했다고 보진 않고 네. 원희룡 의원의 발언이 이른바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이라는 그 방어막 뒤에 숨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프레이밍을 짜다 보니까 이거를 면책특권 하려니 현역 의원으로 오해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제주지사 재선한 분을 현직 의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저는 없을 거라 보고 다만 이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한 원희룡 의원의 주장과 이 폭로를 허위 사실로 몰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방어막을 친 면책특권이라는 사실로 방어막을 친 사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영교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선관위가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는 그 녹취록, 욕설 녹취록 관련해서 이게 편집 없이 원본을 다 틀면 뭐 선관위에서는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선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서영교 의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드님이 그 굉장히 다수의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을 게시판에 남기셨더라고요. 그런 식의 발언들, 그런 식의 발언들은 뭐 너무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해서요. 경험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평범하기도 하고요. 후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소화하려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의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을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유포할 때는 무조건 위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본의 경우에도 비방과 낙선의 목적이라면
행위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그 원본 파일을 유포하는 것은 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바가 있는데 지금이 시기입니다. 선거 시기. 선관위나 어떤 경찰에서 어떤 새로운 해석을 낸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해석을 낸 건데요. 자, 서영교 의원 저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권인숙 의원의 워딩 역시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 그 분께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해서 평범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아마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이런 지지율이 좀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더 많이 오를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이재명 후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윤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많은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막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